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 하나만 믿고 바다를 건넜어요.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새어들어옵니다. 덜컹거리는 창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자꾸만 잠을 설치게 되는 밤입니다. 제가 살던 곳의 바람은 뜨겁고 건조해서 모래가 섞인 채 불어오면 눈을 뜰 수 없었는데 이곳 한국의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베고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의 고단한 숨소리만이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을 상상하며 비행기에 올랐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벽지와 차갑게 식어버린 방바닥뿐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잘 도착했다고 한국은 정말 별천지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모로코의 붉은 도시 마라케시에서 온 아이샤입니다. 향신료 냄새 가득하던 그 뜨거운 태양의 나라에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이곳. 한국의 시골 마을까지 사랑 하나 믿고 날아온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 마라케시는 붉은색 흙으로 지어진 집들이 끝없이 펼쳐진 태양과 열정의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의 거대한 전통시장인 제마 엘프나 광장 근처에서 3대째 내려오는 향신료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코끝을 찌르던 알싸한 커민향, 달콤하고 매혹적인 시나몬 향,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붉은 사프란의 향기까지 그 모든 냄새가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7남매 중 셋째였지만 유독 후각과 미각이 예민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끓이는 타진 냄비에서 어떤 향신료가 부족한지 귀신같이 알아맞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아이샤의 코는 알라가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저는 곧장 가게로 달려가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간이면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좁은 나무 의자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향신료를 작은 봉지에 소분해 담았습니다. 손끝은 언제나 노란 강황 가루나 붉은 파프리카 가루로 물들어 있었고 제 옷자락에서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카다멈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냄새였고 사람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였으니까요. 제가 배합한 향신료 믹스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이샤가 섞어준 향신료를 넣으면 양고기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시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재료들로 저만의 요리 실험을 하곤 했습니다. 레몬을 소금에 절여 숙성시키고 올리브와 허브를 섞어 새로운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만의 작은 식당을 열어 마라케시를 찾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 요리를 맛보여주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제 미래는 그저 향신료처럼 강렬하고 다채로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 태석 씨를 만난 건 시장 근처의 낡은 찻집에서였습니다. 당시 마라케시 외곽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태석 씨는 그 현장의 관리자로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온통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으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민트차를 마시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혼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가게에 들러 향신료를 조금씩 사갔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대화해야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선하고 깊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의 낡은 진열장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쏟아진 향신료 병들이 깨지고 바닥이 엉망이 되어 저는 당황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 가게에 들어서던 태석 씨가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찾아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무너진 선반을 묵묵히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절망적이었던 가게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선반을 고쳐놓고는 제게 괜찮아요? 라고 서툰 아랍어로 물으며 사람 좋게 웃어 보이던 그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휴일이면 저에게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 풍경, 벚꽃이 흩날리는 봄의 거리, 그리고 그가 살고 있다는 부산의 푸른 바다. 사진 속 한국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샤, 나랑 같이 한국에 갈래?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프로포즈에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낯선 땅,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외국인에게 딸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태석 씨의 성실함과 그 따뜻한 눈빛을 믿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땀방울과 굳은 살박인 손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책임감 강한 사람인지 증명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눈물 섞인 배웅을 뒤로하고 태석 씨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았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쾌한 안내. 방송 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태석 씨는 제 커다란 이민 가방을 카트에 실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이제 다 왔어.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다시 기차를 타고 마지막에는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로 갈아타며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고층 빌딩 숲에서 점점 논과 밭으로 그리고 드문드문 가로등만 서 있는 어두운 길로 바뀌어 갈 때쯤 제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씨가 보여줬던 사진 속의 화려한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태석 씨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작아진 것 같다고 느낀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가파른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이 슬어 칠이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태석 씨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내가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했어. 그러면서 빚이 좀 생겨서 원래 살던 아파트는 처분하고 여기로 이사 온 거야. 미안해, 아이샤. 하지만 내가 다시 열심히 일하면 금방 좋은 데로 갈 수 있어. 그의 고백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화려한 한국 생활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에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짐을 풀 힘도 없이 털썩 주저앉은 저를 보며 태석 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누웠지만 추위와 배신감 그리고 막막함 때문에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의 뜨거운 태양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태석 씨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은 분,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걸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일어났나?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고 억세서 처음엔 화를 내시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투박한 손길로 상을 차려내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 그리고 붉은 양념이 잔뜩 묻은 김치와 몇 가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맡아보는 낯선 음식 냄새에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모로코의 향신료와는 전혀 다른 맵고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쭈뼛거리고 앉아있는 제 밥그릇 위에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찌개 속에 들어있던 큼지막한 돼지고기 한 점을 턱하니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김치찌개라는 거다. 묵어봐라.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기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무뚝뚝한 말투 속에 숨겨진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찌개 국물과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이 혀를 찔렀지만 이내 진하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타진과는 맛도 향도 달랐지만 자식을 먹이려는 그 마음만은 똑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훌쩍거리며 밥을 먹자 시어머니는 무심한 척 밥그릇에 김치 한 조각을 더 얹어주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울지 마라. 산입에 거미줄 치겠나. 우리 아들이 못나서 고생시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갸가 심성은 착한 놈이다. 둘이서 오순도순 살면 된다. 투박한 사투리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진심만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등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과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 손으로 낯선 땅에서 온 며느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아침부터 서두르셨을 것을 생각하니 서러움 대신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태석 씨가 그리고 이 투박하지만 따뜻한 어머니가 내 가족이다. 저는 눈물을 쓱 닦고 남은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태석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인력사무소로 나갔지만 일감이 없는 날에는 풀이 죽은 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들어가는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쌀통에 쌀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살림살이들 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짐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온 향신료 꾸러미가 생각났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혹시 입에 안 맞으면 뿌려 먹어라 하며 챙겨주신 귀한 향신료들이었습니다. 커민, 강황, 파프리카 가루. 형형색색의 가루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으니 칙칙했던 방 안에 잠시나마 고향의 색이 입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콩나물, 두부, 그리고 밭에서 따온 시들시들한 가지와 호박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식재료에 모로코의 향을 입히면 어떤 맛이 날까? 호기심 반 절박한 반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지를 얇게 썰어 소금에 절이고 올리브오일 대신 찬장 구석에 있던 콩기름을 둘렀습니다. 다진 마늘을 볶다가 커민 가루와 파프리카 가루를 섞어 넣으니 매콤하면서도 이국적인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거기에 볶은 가지를 넣고 자글자글 졸였습니다. 한국의 가지 무침과는 전혀 다른 하지만 밥 반찬으로도 손색 없을 것 같은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태석 씨의 밥상에 제가 만든 요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불그스름한 가지 요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 입 맛보고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이샤,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뭔가 매콤한데 고기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입맛이 확 도는데?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비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요리가 통하는구나. 자신감을 얻은 저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밭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텃밭 관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근처 공터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계셨는데 겨울이라 밭은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는 겨울 배추와 시금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호미질을 배웠습니다. 흙냄새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을 만지며 저는 마라케시의 건조한 흙과는 또 다른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초록색 잎사귀를 가리키며 묻자 어머니는 시금치다, 시금치. 달달하니 맛나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금치를 조금 얻어와 모로코 스타일의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에 다진 마늘, 레몬즙 식초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큐민을 넣어 버무리니 상큼하고 독특한 맛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도 한 접시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이게 뭐고? 시금치를 이래 무쳐 먹나? 하시며 미심쩍어 하셨지만 한 입 드시고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희한하네. 시큼하면서도 꼬신 내가 나는 기 자꾸 땡기네. 어머니의 칭찬 아닌 칭찬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보일러 기름값 걱정에 방 안에서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지내야 했습니다. 태석 씨의 일감은 점점 줄어들었고 며칠째 집에만 머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는 미안함에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해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린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인사도 시킬 겸 같이 가자시며 제 손을 이끄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안은 마을 어르신들로 가득했고 음식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린가 봐. 외국에서 왔다며? 얼굴이 참 작네. 눈은 또 억수로 크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잡채에 넣을 양념이 떨어졌는데 간장이랑 참기름이 다 떨어졌어. 슈퍼 가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짜지?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재료가 떨어져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 소매를 잡아당기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볼게요. 집에 소스 있어요. 저는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 제 보물 상자인 향신료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간장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잡채의 느끼함을 잡고 풍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레가루 강황과 후추 그리고 약간의 계피가루였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 단맛을 낼 수 있는 말린 대추를 잘게 다져 챙겼습니다. 다시 회관으로 돌아와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머니들은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외국댁이 뭘 안다고 그래? 하는 눈치였지만 급하니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면과 채소가 섞인 커다란 양푼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져온 노란 강황 가루를 솔솔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진 대추와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숨겨진 맛을 낼 정도로만 넣고 손으로 야무지게 버무렸습니다. 하얀 당면이 노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이국적인 향기가 주방에 퍼지자 시끄러웠던 주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고? 냄새는 기가 막히네. 한 아주머니가 젓가락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웜에 이거 맛이 별미네.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 입에 착착 감긴다. 그 한마디에 주방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앞다투어 맛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맛도 좋다야. 태석이 처가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 시어머니의 어깨가 으쓱해지셨습니다. 내가 뭐라 카드노.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한다 안카나. 그날 마을 잔치에서 제가 만든 황금 잡채는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거부감 없이 그릇을 싹싹 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의 재능이, 나의 맛이 이곳에서도 통할 수 있겠구나.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태석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이샤. 오늘 당신 덕분에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 나도 힘이 난다. 그의 따뜻한 손 온기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낡은 집에서 빚갚을 걱정을 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제 손끝에 남아있는 작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가운 겨울을 버티게 해줄 불씨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쉽게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석 씨가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던 그날, 새벽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는 우리의 위태로운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제발 별일 아니기를 제발.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제 눈물처럼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잡은 두 손에 힘을 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라케시의 강인한 태양을 품은 여자 아이샤니까요. 병원 응급실 앞에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습니다. 나의 코리안 드림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낯선 땅,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쉬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이 시련의 매운맛 끝에 달콤한 인생의 맛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응급실의 하얀 천장 형광등이 눈이 시릴 정도로 깜빡거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심장 박동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엑스레이 사진 속 태석 씨의 다리뼈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부러져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무너져 내릴 때 동료를 밀치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마취가 덜 풀린 몽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연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이샤. 그 짧은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그가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길 생활비 공백이 거대한 파도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링거줄을 타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를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향 마라케시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저입니다. 남편이 무너졌다면 제가 기둥이 되면 됩니다. 저는 태석 씨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있어요. 태석 씨의 눈가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손이 부르트고 등골이 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읍내 전봇대마다 붙어있는 구인 광고지를 하나하나 뜯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비자 문제도 복잡한 외국인 여성을 선뜻 써주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주인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 외국인은 안 써. 거절의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깁스를 한 채 미안해할 남편과 며느리 눈치만 보며 한숨 쉬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읍내 시장통을 몇 바퀴나 돌았을까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 앞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뿌연 수증기가 가득 찬 가게 안은 돼지 누린내와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감과 씨름하고 있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설거지 잘해요. 힘도세요. 돈 조금만 줘도 돼요. 제발 시켜주세요. 제 절박한 눈빛을 읽으셨는지 아니면 당장 일손이 급해서였는지 주인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럼 저기 가서 고무장갑 끼고 해봐. 그릇 하나라도 깨면 일당 없는 줄 알아.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밥집의 설거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뚝배기에 눌어붙은 밥풀과 굳어버린 깍두기 국물, 그리고 돼지비계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릇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고무장갑을 꼈지만 차가운 물과 독한 세제는 금세 손끝을 아리게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초벌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허리를 펴볼 새도 없이 그릇을 닦고 헹구고 물기를 닦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주방 바닥은 항상 물기로 미끄러웠고 자칫하면 넘어질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뚝배기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수십 개의 뚝배기를 나르다 보면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홀에서 아줌마 그릇 안 나와요? 하는 고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질 무렵이면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에 국물을 말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웠습니다. 고향에서 먹던 향신료 가득한 요리가 그리웠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깍두기 국물 하나도 귀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식당 일뿐만 아니라 근처 밭에 나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겨울철이라 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시금치를 다듬거나 말린 고추를 포대, 자루에 담는 일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습하고 더웠고 쪼그리고 앉아 일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고추 먼지가 코와 목으로 들어가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지만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쯤 집에 돌아오면 제 몸에서는 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흙 냄새가 뒤섞인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는 것은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까지 달려나오셔서 제 퉁퉁 부은 손과 흙투성이 옷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고. 내 때문에 못난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생고생을 한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거친 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손등을 문지를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녹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태석 씨는 저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들썩이는 어깨가 흐느끼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 일하는 거 재미있어요. 사장님이 오늘 설거지 잘한다고 칭찬도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 봐요.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었지만 한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태석 씨는 그 돈을 보고는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이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데려와 놓고는 내가 죽일 놈이다. 저는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제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태석 씨 다리만 나으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제가 가장할게요. 그날 밤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에 수건을 물고 잠을 청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남편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으로 출근해 점심 장사 설거지를 마치고 오후에는 밭일이나 마을 회관, 청소, 저녁에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마감 설거지까지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결혼식 때 입었던 옷들이 헐렁해졌고 거울 속 제 얼굴은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돈과 병원비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발 하루만이라도 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세아가 네 얼굴이 반쪽이다. 이러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돈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어머니는 쌈짓돈을 털어 사오신 보약을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이거 묻고 힘내라. 내 니 보는 게 안쓰러워 못 살겠다. 검고 쓴 한약을 마시면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였고 태석 씨의 재활 치료비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저 튼튼해요. 마라케시 여자들은 다 강해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한 현기증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이 부족해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통제 2알을 물도 없이 삼키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 기운이 돌면 잠시 두통이 가라앉았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당 주방의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돼지 육수 삶는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깍두기를 담그려고 멸치 액젓통을 여는 순간 비릿한 냄새가 뇌를 강타하며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욱 우에 저는 급히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위액이 넘어올 정도로 속을 개워내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댁 어디 안 좋아? 쟀나? 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까 먹은 점심이 급하게 들어갔나 봐요. 괜찮아요. 사실 점심은 거의 먹지도 못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낯선 타국 음식과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이 탈이 났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소화제를 사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냄새에 대한 예민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향신료 냄새조차 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카레를 만들려고 강황 가루통을 열었다가 그 강렬한 향기에 머리가 어질해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내 코가, 내 감각이 고장난 걸까? 덜컥 겁이 났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럴 거야, 푹 자면 나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단체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산악회 모임이 있다며 수십 명의 등산객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설거지통에는 그릇들이 산처럼 쌓이다 못해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고 뚝배기는 끓어넘치고 주문 소리는 빗발쳤습니다.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닦다가 손가락을 대었지만 찬물에 한번 헹구고 다시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주방 안은 가스불의 열기와 수증기로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찔렀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컵 모자라요. 여기. 수저 좀 더 줘요. 밖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쌓인 하얀 그릇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며 견딜 수 없는 어지러움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발밑의 바닥이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그릇 깨지면 물어줘야 해.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기 세댁, 왜 그래? 식당 아주머니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쨍그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튀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제 몸도 허공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제 얼굴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에 충격이 전해졌고 그 후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대문 앞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고향 마라케시의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 간절한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주방의 역한 음식물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하지만 지금은 기억해낼 수 없는 어떤 그리운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저의 세상은 완전히 암전되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떠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끌어올린 것은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삐삐삐.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기계음이 고막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식당 주방의 역한 기름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날카롭고 시린 소독약과 알코올이 뒤섞인 병원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고 손등에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눈을 뜨자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하얀 형광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시렸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 일렁이던 세상이 서서히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천장이 아니라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붉게 충혈된 눈동자들이었습니다. 태석 씨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진물을 대로 짓물러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이 자란 턱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워진 제 몸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 이샤. 태석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안도한 듯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드르륵 소리와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커다란 차트를 들고 커튼을 젖히며 들어왔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침착하면서도 어딘가 엄격해 보였습니다. 그는 링거줄을 확인하고 모니터의 수치를 체크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태석 씨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 옆에서 쿵쿵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 몸에 큰 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뇌종양이나 백혈병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겁에 질려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차트를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분 정신이 드십니까? 산모.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자 선생님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7주 차입니다. 축하드려야 할 일인데 산모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과로까지 겹쳐서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고 태석 씨는 멍한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에이, 임신이라고요? 우리 아이샤가? 태석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닙니다. 쌍둥이에요. 아기집이 2개 보입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들은 심장 소리도 힘차고 건강하지만 산모가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쌍둥이. 그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 뱃속에 2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떨리는 손을 아랫배에 가만히 올려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그곳에 태석 씨와 저를 닮은 아이들이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대 시트를 부여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지. 며느리가 혼몸도 아닌데 그 고생을 시키고. 아이고, 내 새끼들 불쌍해서 어쩌나.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석 씨도 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아이샤. 진짜 미안해. 내가 다리가 부러지지만 않았어도 너한테 이런 고생 안 시키는 건데. 우리 아기들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건장한 남자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 휴지를 건네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산모님. 아기한테 안 좋아요. 요즘은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국민행복카드 만들면 병원비 지원도 나오고 보건소에서 영양제도 다 챙겨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쌍둥이 건강하게 낳을 수 있게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한국의 복지 시스템 이야기를 들으니 막막했던 가슴 한구석에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저와 제 아이들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에서 콩알만 한 두 개의 점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복해지겠다고 말입니다. 퇴원 후 집안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석 씨는 저를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냅둬라. 내가 갖다 줄게. 하며 부엌에서 뛰쳐나오셨고 태석 씨는 깁스를 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이샤, 넌 숨만 쉬어. 그게 우리 집 살리는 길이야. 태석 씨의 농담 섞인 진담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쌈짓돈을 털어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소고기와 미역을 사오셔서 맵기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한국 여자는 아 낳으려면 미역국을 많이 무야 된다. 피 맑게 하는 데는 이게 최고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국물은 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덕분에 입덧도 조금씩 가라앉았고 창백했던 제 얼굴에도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편해지자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비와 앞으로 태어날 쌍둥이 양육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빚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만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는 걸까?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 창밖으로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제 낡은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향신료 가방.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큐민, 파프리카 가루, 강황, 그리고 말린 장미꽃잎. 희미하게 남아있는 고향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래, 이거야. 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밭일 나가시고 태석 씨는 낮잠을 자고 있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한국의 식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고추장, 된장, 마늘,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농사지으신 배추와 무. 저는 도마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라케시의 향과 한국의 맛을 섞어보면 어떨까? 임신 중에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절구에 마늘과 청양고추를 넣고 빻았습니다. 알싸한 매운 향이 올라오자 침이 고였습니다. 거기에 큐민 가루와 고수 씨앗,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고 섞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걸쭉한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로코의 만능 소스인 하리사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저만의 비법 소스였습니다. 숟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청양고추의 화끈한 매운맛 뒤에 큐민의 이국적인 향이 감돌며 입맛을 확 돋우었습니다. 저는 이 소스를 활용해 시어머니가 담가두신 겉절이에 버무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스로는 두부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에 올라온 낯선 붉은색 반찬들을 보고 시어머니와 태석 씨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고? 냄새가 기가 막히네. 시어머니가 먼저 겉절이를 집어드셨습니다. 아삭 씹히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 입에 맞지 않으실까?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야, 이거 물건이다. 맵싹하면서도 뒷맛이 개운한 게 밥도둑이 따로 없네. 태석 씨도 두부 조림을 한 입 먹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아이샤. 진짜 맛있다. 이거 식당에서 팔아도 되겠는데? 가족들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네 반장님 사모님이 시어머니께 빌려간 찜통을 돌려주러 들르셨습니다. 마침 제가 만든 소스로 비빔국수를 해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냄새가 대문 밖까지 나네. 반장님 사모님은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국수 한 그릇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특제 소스인데 함 잡숴봐. 기가 막힌다. 사모님은 후루룩 국수를 한 입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웜에. 형님, 이거 며느리가 만든 거라고요? 아니, 무슨 맛이 이렇게 고급스럽대? 우리 아들이 서울 가서 사 먹은 볶음면보다 훨씬 맛있구만. 사모님은 국수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시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세댁, 이거 소스 좀 나한테 팔면 안 돼? 우리 며느리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 맛이면 먹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돈은 섭섭지 않게 줄게. 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남은 재료로 만든 소스일 뿐인데 돈을 주고 사겠다니요. 옆에서 듣고 있던 태석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맛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조금 싸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태석 씨는 기지를 발휘해 작은 유리병에 소스를 담아 건넸습니다. 사모님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10,000원짜리 지폐. 노동이 아닌 제 재능으로 번 첫돈이었습니다. 태석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샤, 이거야. 당신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당근마켓이나 지역 맘카페 같은 데서 수제 반찬 같은 거 인기 많대. 태석 씨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소스와 요리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스탠드를 가져오고 배경이 안 예쁘면 하얀 도화지를 깔았습니다. 자, 내가 글은 기막히게 써줄게. 모로코 며느리의 비밀 레시피,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는 맛성의 소스. 어때?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지역 중고 거래 앱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붉은 소스는 윤기가 흘러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태석 씨가 쓴 속의 글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만든 건강한 소스입니다. 화학 조미료 없이 천연 향신료로만 맛을 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살까?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1분, 2분, 10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자 태석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기다려보자. 하지만 30분이 지났을 무렵 정적을 깨고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까톡. 태석 씨가 황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샤, 주문 들어왔어. 한 병도 아니고 3병이나. 방금 올린 글 보고 연락 왔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믿기지 않아 되묻자 또다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딩동. 이번엔 댓글 알림이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줄 서봅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순식간에 채팅창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 사모님이 동네 단톡방에 입소문을 내신 모양이었습니다. 와 여보. 이것 봐. 계속 주문이 들어와. 태석 씨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뱃속의 아기들도 기쁜지 툭툭 발길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시어머니도 상황을 전해 듣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내가 뭐랬노 네 손맛이 예사롭지 않다 안 했나.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빈 유리병들을 소독하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몸은 조금 고단했지만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주방 가득 퍼지는 알싸한 마늘 향과 향긋한 큐민 향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태석 씨는 라벨지에 서툰 솜씨로 아이샤의 기적 소스라고 적어 병마다 붙였습니다. 줄지어 선 붉은색 유리병들이 마치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등불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더 이상 추운 밭에서 떨지 않아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지 않아도 제가 가진 것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주문 물량을 포장하고 난 뒤 태석 씨가 제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입금 알림 문자가 줄지어 와 있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제가 드디어 제 이름으로 세상에 내딛는 첫 발자국이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태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 아이샤.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한 거예요.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우리 집 방 안은 향신료 냄새와 웃음소리 그리고 희망의 온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처음에는 그 소리가 낯설어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중고거래 앱에서 시작된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만든 기적의 소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는지 주문은 읍내를 넘어 인근 도시에서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좁은 부엌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셔서 새벽 시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셨고 태석 씨는 깁스를 푼 다리로 절뚝거리면서도 택배 상자를 포장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저는 배가 점점 불러와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기에 식탁 의자에 앉아 소스 배합 비율을 지시하고 라벨을 붙이는 일을 맡았습니다. 붉은 소스가 담긴 유리병들이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제 가슴속에도 뿌듯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매일 오후 4시면 우리 집 앞에 트럭을 세우고 사장님, 오늘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으실 때마다 태석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제보다 2상자 더 많아요.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활기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지난 겨울에 차가웠던 침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집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그 지긋지긋했던 곰팡이 핀 벽지였습니다. 도배장판을 새로 하던 날 시어머니는 방바닥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우리 며느리 덕분에 호강한다. 깨끗한 하얀색 벽지와 따뜻한 장판 위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집안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 마라케시로 첫 송금을 하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제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약값과 동생들의 학비에 보탬이 될 돈이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샤, 내 딸아. 고생했다. 내가 보낸 돈 아까워서 어떻겠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잘 지내요. 한국 사람들 다 착하고 나 이제 돈도 잘 벌어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태석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묵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제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습니다. 쌍둥이라 그런지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맞는 신발이 없을 정도였지만 뱃속에서 아이들이 힘차게 발길질을 할 때마다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예정일을 2주 앞둔 어느 날 밤 자다가 갑자기 배가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제가 신음소리를 내자 태석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아이샤, 왜 그래? 배 아파? 그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미리 싸두었던 출산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진통 때문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태석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뼈마디가 벌어지는 듯한 아픔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제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옆에 있던 태석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샤, 조금만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숨 쉬어, 후후. 그는 제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같이 호흡을 맞춰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만실 밖에서 묵주를 돌리며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마치 천사의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 딸 쌍둥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감겨있는 눈,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것이 기적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태석 씨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아이샤.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탯줄을 자르는 그의 손이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욕봤다, 욕봤어. 장하다, 내 새끼.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손주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요 쪼매난 것들이 어디서 왔노? 누는지 애미 닮아서 왕방울만 하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의 탄생을 축복해주는 꽃비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 집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쌍둥이 육아는 전쟁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태석 씨는 낮에는 소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발로 뛰고 밤에는 저를 대신해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내가 낮에 밖에서 일하느라 못 놀아줬으니까 밤에는 내가 봐야지. 피곤할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는 그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이제는 작은 공장을 임대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이샤의 기적 소스는 지역 특산물로 지정되어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TV 화면에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소스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며 자랑하셨습니다. 봤나? 우리 며느리다. TV에 나왔다. 화면 속. 제 모습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주눅 들고 야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환한 미소를 짓는 영락없는 한국 아줌마이자 사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을 재우고 태석 씨와 마주 앉아 맥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안주는 제가 만든 소스로 버무린 닭강정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태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샤, 기억나? 당신 처음 한국 왔을 때 내가 낡은 집 보여줘서 울었잖아.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기가 지옥인 줄 알았거든요. 태석 씨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 그 추운 방에서 당신이 덜덜 떨면서 잠든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100원이 아까워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녔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옛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쌀통에 쌀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치킨도 마음껏 먹고 꿈만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설거지물에 손이 트고 독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버텼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당신의 그 맛있는 요리 솜씨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줘서 정말 고마워. 태석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정성껏 만든 소스와 반찬을 들고 동네 독거노인 분들과 다문화 가정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낯설고 외로웠을 때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셨던 시어머니와 이웃들의 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세대 같는가?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네. 할머니들은 제 손을 잡고 반가워하셨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에게는 저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찾으면 반드시 기회는 와요.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을 보며 저는 또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우리는 마당 넓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텃밭이 넓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고 쌍둥이들은 잔디밭을 아장아장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태석 씨는 마당 한쪽에 저를 위한 야외 주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당신 마음껏 요리해. 이제 냄새난다고 눈치 볼 필요 없어. 저는 화덕 앞에 서서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라케시의 태양처럼 뜨겁고 강렬한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이곳 부산 화명동은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온기와 이웃들의 정이 섞여 훈훈하기만 합니다. 가끔 고향의 향신료 냄새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된장찌개 냄새와 섞인 이 묘한 향기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국자를 들어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소스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스가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눈물과 땀으로 빚어낸 제 인생의 맛이자 우리 가족의 희망입니다. 저 아이샤의 코리안 드림은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토끼 같은 내 새끼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인 어머니와 함께 써내려갈 맛있는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저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치마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다시 힘차게 요리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요리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맛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